안녕하십니까.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관장 박재유입니다. 함께 나누는 서울의 도시건축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주체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의 도시건축에 대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을 움직이는 도시건축 관련 복과제도, 주택사업, 계획심의제도, 공공건축가 등의 각종 사업들을 학습하여 보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서울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현재 젊은 건축가들과 전문가들도 소규모 필지와 대규모 단지로 양극화되어 있는 건축 설계 시장에서 홀로 서기 위해 스스로 선택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 전시관은 건축과 본질적 관계가 있는 도시건축 관련 복과제도, 각종 사업 등을 복잡하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게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이해하기 쉽게 총 6회 강좌와 마무리 토론을 통해 2020년 지금 더 나은 서울의 도시건축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도시건축 전시관 주관으로 코로나19 사태에 공부를 해보자 하는 취지로 만든 연작 강의의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이광환 해양건축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할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시리즈 중에서 건축, 법제, 사회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건축을 말할 때 그 사회와의 연관성을 떼어놓고 건축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요. 근데 저는 여기 가운데에 법제라는 거를 넣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건축과 사회가 소통하는 플랫폼이 저는 법제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사회를 반영해 가는 거나 또는 사회가 건축에 주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법률과 제도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왜 이런 강의를 하는가로부터 시작해서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의 관계,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을 통해서 도시 읽기, 마지막 이 부분으로는 토지이용 규제와 간소화 법제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코로나 사태에 어떤 희망을 갖기 위해서 희망이라고 하는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왜 이런 강의를 하는가 해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들은 건축가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축가에게 말하고 싶은 건축법제의 현 주소가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의 관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알다시피 이 두 법은 생일과 조상이 같습니다. 1934년 6월 20일제 강점기 때에 조선시가지 계획령이라는 법령으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법령이 이제 1962년 1월 20날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사실은 이제 이 조선시가지 계획령이 작동했다고 보여지고요. 좀 특징적인 것은 2000년 1월 28일 날 이제 옛날 도시계획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의 건축법에서 건축물에 관한 거라고 해서 다루고 있던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그다음에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 제한 이런 규정들이 전부 이제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게 됩니다. 사실 이 2000년대의 이러한 법 제도의 변화는 근래에 이제 우리가 이 도시건축법제의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인데요. 그런 그 변화의 시기에 이제 이 도시계획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건축법에서 다루던 흔히 이제 건축 밀도, 그다음에 용도지역제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 제한 이런 내용들을 건축법보다는 이제 도시계획법으로 옮겨가는 이제 일이 벌어졌고요. 그때에 이제 그동안에 도시설계 제도라고 해서 건축법에서 운영하던 거라든지 도시계획법에서 상세계획구역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새로운 제도인 지구단위 계획 제도가 이제 이때에 이제 신설되게 됩니다. 이제 그러던 것이 이제 2002년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제 새로 제정이 되게 되는데, 이 법은 이제 기존에 있던 국토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사실 물리적으로 이제 결합된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 사이에 국토계획법이 건축법에 대하여 좀 특별법이다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게 되는데, 특별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 이름에 특별법이라고 이름이 붙인다고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법 해당 조항에 특별히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걸 우선해서 적용한다라고 하는 우선 적용 순위를 법으로 명쾌하게 규정할 때 사실은 그것이 이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은 그냥 똑같은 법률적 지위를 갖는 것이지 어느 것이 어느 것에 대해서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계획법은 국토계획법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건축법 역시 마찬가지로 건축법에 대해서 적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무엇이 이 특별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보다 도시를 계획하는 행위가 좀 더 사전적 행위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일의 순서상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지고 그런 체계 속에서 건축물이 지어진다, 뭐 그런 어떤 순서적인 그런 개념의 구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무슨 국토계획법이 우선돼서 적용돼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어떤 논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토계획법의 처분은 약간 재량행위고 건축법은 뭐 기송행위라고 하는 건데, 이거 역시도 법 조항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재량행위를 주는 것도 건축법에 있고, 또 사실은 국토계획법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처분들이 좀 법률에 기속된 어떤 그런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법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국토계획법은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계획에 관련된 내용들을 법률에서 다 일일이 세세하게 규정할 수가 없는 특징 때문에 계획 재량을 전통적으로 인정하는 것들이고, 이제 건축법은 주로 건축 기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법률에서 이제 정하기가 용이하고, 따라서 이제 법률에 기속된 어떤 그런 행위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은 절차법이고 건축법은 기준법이다. 뭐 저는 동의하는 표현이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가까운 일본에도 이제 건축법이라는 법명의 법률은 없지만 우리의 건축법에 해당하는 법률 이름이 건축기준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빌딩 코드가 건축법의 주된 핵심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국토계획법은 절차법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충돌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가 이제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 우리가 뭐 설계를 하다 보면 어떤 대지가 뭐 두 가지 용도지역이나 뭐 세 가지 용도지역이 걸칠 때 도대체 법규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하는 건데, 먼저 건축법 54조에 보면 과반이 속한 지역에 그 법규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원칙이 되어 있죠. 잘 아시는 대로. 그런데 유사한 내용이 국회법 84조에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뭐 대부분 이제 뭐 주거지역은 뭐 330제곱미터, 뭐 상업지역은 660제곱미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하에 있어서는 건축법 54조의 기준을 이렇게 옮겨오되, 다만 이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이렇게 수치적으로 되는 것들은 가중평균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밖에 이제 뭐 조항들은 이제 넓은 지역을 따라가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규모 이하가 아닌 규모를 넘어서는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건축법 54조를 적용해서 더 큰 대지인 경우에 과반이 넘는 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들이 맞는데, 일반적인 적용이나 뭐 지리에 대한 회신이나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은 각각 용도 지역을 규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게 된 것은 사실은 국회법에서 이 대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국회법의 대지라는 용어를 따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요.
이 대지는 원래 이제 예전에 여러 법에서 다 뭐 대지가 어떤 거다라는 규정을 했지만 건축법에서는 명확하게 이제 대지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국계법의 이 84조의 대지가 건축법의 용어가 정의된 대지를 말한다면 사실은 건축법의 대지의 어떤 이 용어의 핵심은 건축법 적용에 있던 이 단일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용 대상을 명쾌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대지로 봄으로 인해 갖고. 그런데 사실은 국계법에서는 그 하나의 건축하는 대지라는 거에 용도 지역이 걸쳐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좀 모순적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걸 따져보면 제가 왜 이게 그 국토계획법이 국토용관리법과 그 도시계획법의 물리적 결합이라고 했냐면 화학적 결합이 아니라 물리적 결합이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국토용관리법 예전 국토용관리법 25조에 보면 똑같은 그 규정이 나옵니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일필지 토지에 대한 행위 제한 특례라고 해서 이 특례인 이유는 국토용관리법은요 각 그 해당 지역에 걸쳐 있던 어쨌든 간에 그냥 그 선이 그어졌으면 그대로 그냥 홍도지역을 적용하는 것들이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특례로 주어서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토지인 경우에는 과반이 속한 데에서 적용한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분명히 필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필지. 그래서 처음에 애초에 이제 국계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84조에 이제 필지라는 용어가 들어왔던 건데 이게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임의로 그 어떤 용도 지역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필지 분할을 한다든지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창 골머리를 썩다가 좀 전에 이제 이 전 페이지에서 보여준 대지로 바꾸고 또 이제 건폐율 용적률은 뭐 가중평균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아직도 이 건축법 54조와 국계법 84조가 좀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이렇게 구분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개공지 설치에 따라서 인센티브, 근데 공개공지는 이제 91년도인가요? 건축법에 도입이 되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공개공지 건축법 43조 2항에 보면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뭐 이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을 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완화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대 그러니까 120%까지 이제 완화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것도 2014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공개공지를 설치한 면적에 비례해서 완화해 줄 수 있도록 이제 법을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토계획법을 보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공개공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국계법 52조의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보면 이제 사망의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뭐 국계법 76조부터 뭐 78조까지 뭐 건축법 뭐 42조부터 뭐 몇몇 조항 뭐 주차장법 몇몇 조항들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43조가 이제 그 공개공지에 관련된 건데 국계법의 시행령을 보면 이제 시행령 46조 3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하는 자가 건축법에 따르는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완화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완화 기준이 건축법 시행령의 완화 기준과 달리 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의무 설치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완화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2014년에 이제 건축법을 개정할 때에 뭐 명확하게 이제 설치를 하면 이제 그 설치된 면적에 비례해서 완화를 해주게 돼 있던 내용들이 이게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똑같은 시행령에 있는 기준들이 충돌을 하고 있고 심지어 국계법에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건축법의 공개공지라는 거죠. 국계법에서 따로 공개공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만든 게 아니고 건축법 43조 1항에 따른 공개공지인데 그 이제 이 인센티브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도시관리계획으로서의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을 하나의 독립체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국토계획법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뭐 굉장히 토지 이용을 비롯해서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뭐 이런 두루두루한 계획들을
이 6가지 카테고리로 계획하는 것을 도시 관리 계획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목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용도 지역에 관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용도 구역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기반시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평소에 국토계획법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 외에도요,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 이 도시정비법에서 다루는 이런 계획,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그 다음에 이제, 국토계획법에 신설되어 있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관한된 이런 계획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이 하나의 도시관리계획 단위라고 하는 것들이, 이 용어 정의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적용되고 있지만, 사실 지구 단위 계획 성격을 보게 되면, 이거는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또 기능을 정진시키며 경관이나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면서 해당 구역에 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해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들의 용도나 종류, 규모 이런 것들의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라고 선언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은 전혀 좀 다른 방향으로 이제 흘러서 수많은 새로운 규제, 새로운 기준들을 양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이제 그 지구 단위 수립 지침에도 보면 실제로는 이 용도 계획에 있어서는 건축물 용도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허용되는 건축물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사실 큰 틀에서 입법 취지와는 좀 다르게 지침에 이제 그 기준이 수립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지구 단위 계획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에 맞춰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은 보시게 되면 제가 뭐 잘 아시는 거지만 새롭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용도 지역의 세분, 기반 시설, 그 다음에 일단의 획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획지 계획, 건축물의 용도부터 배치, 형태, 색재, 건축선, 환경계획, 뭐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특히 이제 대통령령으로 가면 에너지 자원 절약 재활용 계획이나 문화재나 역사, 문화, 환경 보영 계획, 이런 다양한 계획들이 지구 단위 계획 내용으로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을 주로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건축 계획과 건축가들이 고민해야 될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겁니다. 사진은 이제 어디신지 아시겠죠? 이제 분당의 정대동 주변에 이제 카페거리라고 하는 건데요. 오른쪽에 지도이고 왼쪽에 이제 그 사진을 제가 이제 이 한국관광공사에서 다운받아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되게 멋있고 유명한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런 것들이 조성되게 된 계기는 굉장히 좀 엉뚱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지역은 2000년에 지구 단위 계획이 도입되면서 거의 초기에 지구 단위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합니다. 왜냐? 기존에 이제 신도시 조성돼 있는 내용들의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에는 소위 이 주거용 건축물에 이 금지가 돼 있어요. 허용이 안 되고 있던 지역들인데, 이제 땅도 안 팔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텔이나 이런 것들만 자꾸 들어오게 되어서 약간 골치 아픈 거였어요. 이제 초기니까, 분당 신도시 초기니까 2000년 정도 될 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를 지구 단위 계획 수법을 씌워서 새로운 도시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때에 흔히 이제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이제 주택은 이제 주거와 비주거의 비율이 있는데, 9대 1로 비주거가 이 1%, 그러니까 10% 이상이 되게끔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9대 1에 딱 맞춰서 계획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일반적으로 이제 이 운영이 되던 거에서,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9대 1의 이 비주거 1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 지상에 설치하도록 해서, 지상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지하에 넣거나 이러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이제 용적률이 산입되도록 했거든요. 허용 용적률도 용도 지역에 비해서 훨씬 낮추고, 심지어는 1조에 관련된 것도 적용하도록 했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건축법상으로는 이제 상업지역에는, 특히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은 1조권을 아예 적용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특별히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또 1조의 규제도 또 새롭게 적용해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진행됐던 것이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 땅을 이제 이 매각해서 일반 민간 이제 주택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계기가 되는 건데 그러한 시행사들이 사실은 이제 이 주거 부분의 분양만으로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9대1의 그 비주거 부분을 반드시 이제 지상 부분에 설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1층에 자연스럽게 상가들이 많이 깔리게 됐고요. 사실은 이 상가들은 지금하고는 다르게 그 당시에서는 거의 이제 준공 막바지에 이것들을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저렴하게 초기에는 분양이 됐습니다. 뭐 그런 이유로 주변에 좋은 가게들이 입점을 할 수 있게 됐던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자동 카페 거리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건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여기에 가로 활성화나 보행자의 편익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의도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결과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또는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뭔가를 규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준들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가 분당의 카페 거리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또 제가 좀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흔히 이제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의 상한선이 국토계획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용적률이라는 개념들이 이제는 국토계획법에서 온전히 다 정한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적률은 이제 그 국토계획법에도 보면 건축법에 있는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으로 이전해 온 게 아니고 건축법의 용적률의 개념이 있고 그 건축법에 규정할 때에 건축법 56조에 보게 되면 이 용적률에 관한 최대 한도는 그 국토계획법 78조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지만 단서에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때는 이 건축법에 따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보셨던 공개공지의 완화 이런 것들은 건축법에 그 완화 규정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것은 국계법의 상한 최대 한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의 기준을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서는 약간 기준이 상이해서 뭐 좀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건축법의 완화 규정을 쭉 보게 되면 특히 5조의 적용 완화 같은 데서는 리모델링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주민 공동시설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은 국계법의 최대 한도의 용적률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법 적용 완화를 통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용 완화를 통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 줄 수 있는 제도들이 있는 거고 실제로 그게 적용되는 현상을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용적률이라는 것이 국계법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이제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의 관계를 보면 이러한 좀 애매한 모순적 상황들이 좀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용적률은요, 애초부터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은폐율이라는 개념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조선시가지 계획령부터 있었지만 용적률은 중간에 이게 또 70년에 우리 건축법에 들어오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구건축법 이제 제가 구라고 했던 것은 이제 법령이 전부 개정이 뭐 몇 번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조항이 틀려서 제가 구라고 표현을 썼고요. 이름은 그 우리 62년도 제정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같은 이름을 쓰고 있죠. 처음 제정됐을 때 그 40조에 보면 높이 한도라는 조항이 나오는데 건축물의 높이는 주거지역에서는 20m, 기타 지역에는 35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외도 있긴 하지만 다시 말하면 62년도 건축법이 제정될 때 우리나라에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거는 높이 20m를 초과하면 안 되고 기타 지역에서는 높이가 35m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그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산업이 발달하고 좀 더 고층의 건축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는 이 절대적 높이 기준이 이제 좀 실효성을 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70년 1월 1일 날에 이제 개정이 되는데 이 40조가 뭐라고 개정되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바뀝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 400% 이내, 뭐 상업에서는 800%는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뭐 최고 이렇게 가다 보면 2200%라는 용적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용적률은 용적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순수하게 적용하기보다는
높이 한도를 차등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도입된 건데, 사실 이런 70년도의 법 개정은 1967년도에 있었던 일본의 건축 기준법의 개정을 좀 그대로 참고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절대 높이 한도를 갖고 있다가 이 67년도에 이제 10등급으로 100%부터 1000%까지의 용적률 개념을 이 높이 개념에 연동해서 적용했던 건데, 그런 내용들을 같이 이제 우리도 도입해서 이 이후로는 이제 개정이 되면서 용적률이 별도의 이제 조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던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의 관계는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좀 이렇게 분명하게 좀 조정이 돼야 되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건축법의 이런 계획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도시계획법으로 좀 이렇게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으로 옮겨가서 그 국토계획법에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도시정비법인데요. 사실 이제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그 역사를 대략 살펴보면, 그러니까 2000년이라고 하는 어떤 밀레니엄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 도시나 건축이나 이런 어떤 주택 개발에 어떤 패러다임의 변환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이제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개발을 하자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철학이 이제 실현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먼저 개발을 하고 나중에 계획적으로 그걸 보완하는 걸로 따라갔기 때문에 아마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에 이제 도시, 주택, 개발 관련된 법제들의 대대적인 개편이 되게 되고, 아시는 대로 이제 국토계획법도 이때 만들어지고 주택법도 전부 개정되는 게 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새롭게 제정된 법률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인데, 이 법은 기존에 있던 주택재개발법과 그다음에 이제 주택건설촉진법, 이게 이제 주택법으로 바뀌었죠. 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주택재건축과 아파트 지구 개발 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이것들이 결합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런 이제 정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애초에는 이제 불량주택지 6.25 전쟁 이후에 막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막 여기저기서 이 도시로 몰려들었던 그런 걸로 인한 사실 계획을 세울 여력이 없었을 때에 이제 불량주택들이 많이 양산이 됐고, 그것들을 이제 재개발하는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이때는 주로 이제 공공주도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민간과 공동이 합동으로 이제 재개발한다 그래서 합동 재개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도심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생기게 됐고, 사실 주택건설촉진법에도 재건축 주택조합 사업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이전의 이제 내용들이고, 이 법이 이제 2003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이후에 또 큰 변화는 2012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 뉴타운이 많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 경기가 추락하면서 굉장히 정비사업들이 위기에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새로운 대안 모델로 몇 가지 사업이 도입이 되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이 정비계획, 정비사업에 일몰제가 도입됐던 것이 2012년 2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2017년에 또 한 번 이게 전부 개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보는 이 도시정비법은 이 전부 개정된 내용이죠. 이때에 이제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증비관 특례법, 저는 이게 동생법이라고 부르거든요. 형이 이제 도시정비법이라면 동생이 소규모 주택정비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도시재개발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원래 옛날 도시계획법에 있던 이 도시재개발 제도가 1996년도에 새로운 법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건데, 재개발 구역을 먼저 정하고 그 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 이용, 효율적 도시 기능을 회복,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행하는 건축물이나 부지의 정비, 대지 조성과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된 사업을 재개발 사업이라 부르고요. 83년도에 도심지 재개발과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을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96년도 제정되어서 83년 전까지는 구분이 없이 그냥 재개발 사업으로 통했던 것이 도심지 재개발 사업과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96년에 이제 좀 더 세 가지로 세분을 하게 됩니다. 도심 재개발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공장 재개발 사업.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내용이 그대로 이제 도정법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주촉법의 이제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이 오늘날 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재건축 사업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는 이제 주택건설촉진법에 이런 이제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이제 주택 사업이라는 것들로 신설됐던 조항들이 주택조합으로 바뀌면서 97년에 이제 주택 재건축 조합이라는 내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주택 재건축 사업을 말하는 건데 지금도 그 기본적인 틀은 이 97년에 주택법에 신설되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조합이 그대로 이제 이 재건축 조합에 의한 재건축 사업이 그대로 이제 도시정비법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원래 이제 이 주택조합에서 시행하던 이제 이 사업들은 아직도 주택법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건축 조합이 이제 이 도시정비법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파트 지구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그보다 일찍 77년에 이제 신설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아파트 지구는 그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대량으로 짓기 위한 지구로 용도 지구 중에 하나로 이제 신설되게 되죠. 이제 그것이 이제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아파트 지구 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도입이 되게 됐고, 이때 재밌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 도시 재개발법을 준용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제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이것이 도시정비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대로 이 아파트 지구 개발 사업이 들어오게 됩니다. 도시정비법으로. 그래서 지금의 사실은 이제 아파트 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의 재건축이 정비사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된 이제 배경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아파트 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그 당시 주택법 20조에는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제 기본계획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포괄적이고 거창한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지구 개발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매우 균질된 계획 개념들을, 계획 원리들을 이제 수록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아파트 개발 기본계획을 이게 도시정비법이 새로 생기면서 주택건설촉진법의 부칙에 의해서 아파트 지구 개발 사업은 정비 사업으로,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계획은 정비 기본계획으로 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전되게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상당히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 성격이 굉장히 다른 것들을 그냥 이렇게 같은 걸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좀 우를 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좀 단독주택 건설 위주로 주택이 공급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지구에는 무조건 이제 아파트만 건설하도록 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에 이제 이렇게 좀 기여를 한 건 사실이죠. 그로 인해서 보급률이 상승되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렇게 효율적으로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규모 단지 계획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아파트 단지 규모가 너무 대규모로 인해서 도시가 단절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 시초가 사실은 이제 이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의 필요성 때문에 아파트 지구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잠실의 아파트 지구 같은 거는 단지 하나가 거의 10만 평에 가까운 엄청난 규모예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이 됐을 때도 뭐 거의 막 60 몇 동 뭐 이런 식으로 한 단지 내 동수가,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자기 집 찾기도 어려운 대규모 단지로 되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당시에 아파트 지구를 지정했을 때의 입법 취지로 봤을 때 일견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중간에 어떻게 좀 조정되고 극복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지금 현실적으로 와서
이것을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런 시기에 정말 이게 대규모 단지라고 하는 것이 흔히 우리 나라를 특히 서울을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파트 단지 공화국이죠. 그런 어떤 거에 약간 어점을 씻으려고 한다면 이런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좀 고민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법에서 사업 종류를 제가 간단하게 좀 이렇게 도시정비법을 짧은 시간 내에 다 설명한다는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은 이제 사업 종류를 말씀드리고 제가 뒤에 간단하게 도시정비법의 기본적인 어떤 철학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애초에는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 세 가지로 도입되었던 것이 이제 계속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특히 2012년에 일몰제가 도입됐을 때 이런 기존의 대규모의 정비 사업의 대안으로 두 가지의 새로운 사업이 이제 부여될 때에 애초에 이 세 가지가 예를 들면 이제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 즉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과거의 도심 재개발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 재개발 사업은 과거에 이제 주택 부분에 하던 재개발 사업으로 들어온 거고요. 이제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이 역시 이제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시행되던 그 재건축 사업이 들어온 걸로 보시면 되겠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아까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이제 임시조치법의 내용들을 도입한 것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 두 가지의 주거환경 관리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이제 이 전면 철거를 했던 기존의 이제 이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반성으로서 이 기반 시설들은 공공에서 제공해 주되 개별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은 개별 사업으로 하도록 보존을 하거나 정비를 하거나 개량하는 것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70여 곳 이상으로 많이 확대되어서 이제 실시가 되었던 거고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예전에 이제 이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이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도 있지만 단독주택지를 재건축하는 사례들이 많았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딱 차이는 뭐냐면 이 기반 시설이 양호하면 재건축, 기반 시설이 불량하면 재개발이에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컨디션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기반 시설이 양호한 단독주택지에서 행해지던 소위 재건축 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좀 가로 크기를 정해주고 그 내에서는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단독주택지 재건축 사업 개념으로 이제 도입이 되게 됐던 거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근데 그러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17년에 이제 도정법 전부 개정을 하는 시점에 이 정비 사업의 어떤 종류를 좀 구분을 합니다. 종류를 좀 구분해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다가 빈집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자율주택 정비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넣게 되는 거죠. 이 왼쪽에 있는 표에서 보여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최근에 이제 이 도시정비법 전면 개정 이후에 이 정비사업의 종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이제 6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과 주택 재건축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과 뒷페이지에 나오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 6가지의 사업을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3가지로 정리할 때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기존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플러스 주거환경 관리 사업 이 두 사업을 묶어서 이름을 그냥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묶어서 재개발 사업으로 표현을 했고요. 주택 재건축 사업은 그냥 재건축 사업으로 표현하고 이제 하나 나머지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 얘는 소규모 주택 정비법으로 이사를 갔죠. 그래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하나로 되면서 이제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함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으로 제정이 되게 된 겁니다. 이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정비계획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하여 관리 처분 계획을 통해서 사업의 결과를 분배하는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정비계획 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으로 또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이러한 그 정비구역에서 수립된 정비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의 현장에 가보면 이게 우리 주민들의 사업인데 왜 공공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시는데, 그거는 이제 좀 설명드렸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될 때 인식되었던, 사실은 그때는 좀 주민들한테 많이 의지를 한 거죠, 공공에서. 하지만 이제 2003년도에 도시정비법이 생기면서는 그 도시재정법의 제정 취지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공공에서 조금 책임지고 하도록 이렇게 법이 이제 개정됐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을 그럼 누가 세우느냐? 원래 사업을 하려면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계획을 세우는 게 당연하지만 이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을 공공에서 세웁니다. 공공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민간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민간에서 사업 시행하는 그런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공공에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인데, 이게 정비구역이라는 껍데기, 구역이라는 범위에 담겨지는 내용물이에요. 동시에 이것은 이제 시장을 상대로 해서, 마켓을 상대로 해서 시행하는 일종의 부동산 개발 사업이에요. 뭔가 이제 정비를 통해서 새로운 그 주택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시장에 분양하고 입주하는 그러한 부동산 개발 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이라는 것은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이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이 구역 자체도 공공에서 지정을 합니다. 이 구역 내에서만 이런 사업을 해라. 그래서 이제 도시정비법에는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그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비계획이고, 이것이 지정되고 나면 공공에서 지정하는 거죠. 비로소 사업 시행자들이 이제 이 관리 처분 계획, 왜냐하면 이제 민간 토지나 건축물들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사업을 하고 다시 재분배를 하는 것이 관리 처분 계획인데, 그런 관리 처분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비사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와 또는 우려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복마전 같은 사업이고 부정비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법제적으로 볼 때는 이 도정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수많은 개정을 통해서 실제로는 절차적 공공성이나 사업적 투명성을 굉장히 많이 제고시켰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보다는 훨씬 더 투명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은 또 이런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 도시의 변화와 발달을 주도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정비사업의 결과물이 뭐냐면 대부분이 건축물과 공간 환경이에요.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조성한 거예요. 바로 이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조성이라는 것이 건축기본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 건축가들이 이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정비사업을 좀 주도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인데요. 자세히 보니까 시청 앞 광장을 가로막고 있는 프라자 호텔인 것 같은데, 1층에 큰 빌로트가 있고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북창동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얼핏 보이고 아마 조금만 옆으로 비틀면 남산타워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서울시가 이제 보도문도 보냈고요. 이제 또 뭐 고시가 된 프라자 호텔 리모델링인데 왜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냐면 이 프라자 호텔을 중심으로 뒤쪽에 북창동 쪽으로 있는 2개 건물, 이 3개 건물을 통합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재개발되거나 정비된 이런 사업들이 다 완료되고 난 뒤에 이 3가지를 다시 묶어서 사실은 이제 개별 건물들이 지어지면서 때로는 도시가 끊어지기도 하고 또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파장적으로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통합적인 관점에서 좋은 솔루션으로 해결을 해보자. 사실 이 프라자 호텔은 원래 이 재개발을 통해서 지어질 때에 그 목적이 이렇게 펼쳐지게 된 목적이 그 뒤에 남산 자락에 있는 그 좀 너저분한 도시 경관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뭐 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해서 이거를 이제 굳이 가릴 필요가 없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부시고 다시 재건축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뭐 지금의 용적률 체계를 보면 훨씬 더 많은 용적률로 그 당시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재건축을 하는 것은 별 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 보행자들의 보행 흐름 축과 시각적 통로를 건축 리모델링을 통해서 만들어 주는 거죠. 오른쪽에 보이는 이 엘리베이터가 그 누드로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인데 이걸 타고 올라가면 맨 꼭대기에 이 호텔의 로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호텔의 로비는 사실은 우리가 뭐 지나가다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반공공적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프라자 호텔의 로비가 20층에 있으면 어떤 시민이든 간에 이 누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가서 이 프라자 호텔 위치에서의 20층에서의 이 도시 경관은 실로 감탄스러운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경복궁도 보이고 남산, 북악산 다 이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그러한 이 도시의 전망들을 이제 공유를 하는 개념이죠. 뿐만 아니라 이 프라자 호텔과 뒤에 있는 건물들이 같이 호텔 용도로 쓰는 것들이 있는데 되게 불편하게 단절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20층에 있는 로비에서 브릿지를 통해서 옆에 건물로 연결시켜 준다든지 지하에 있는 주차장들이 개별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지하 2층, 이하의 층에서 지하에 통로를 만들어서 하나의 주차장으로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개념을 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들이 사실은 이 도시 정비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 정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끊임없이 도시의 역사와 더불어서 변화되고 발전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내느냐면 실제로 건축가들이 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건축가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어서 이제 해당 주무관청인 이 중구청이나 서울시청과 협의를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를 좀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들은 다 민간의 자본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정책적으로 법제적으로 잘 유도만 해준다면 이런 도시의 매력적인 공간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이 건물 세 건물 사이에 있는 도시 공간이 도로로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도로는 보행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면 뭐 주말에면 뭐 프리마켓 같은 것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서 주말에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도시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이용 규제 완화와 간사업 법제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행정규제 기본법이라는 것이 98년도에 제정이 됐고 이는 국무조정실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규제계획위원회가 바로 이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입니다. 이 법이 98년도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게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법률이죠.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한다. 심지어 기존에 있는 것들도 다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서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한다라고 하는 뭐 이런 취지가 있죠. 그래서
이 행정규제기본법의 4조에 보면 규제법정주의라고 하는 아까 이제 애초에 설명드렸던 행정기본법에도 이제 그 행정법의 원칙을 얘기할 때 동일한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행정작용 또는 뭐 그 중에 이제 또 사실 행정작용의 상당 부분이 규제잖아요.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미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라는 것도 2005년에 만들어졌어요. 토지이용. 이거는 이제 좀 특이하게도 정부가 입안해서 제정된 법률인데, 거의 현실적으로는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이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막 또 무분별하게 신설 남발할까봐 그런 거에 대한 심의를 좀 이렇게 강화하고, 이것도 일종의 이제 뭐 불필요한 규제들을 막으려고 하는 취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소관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정과가 소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라는 것도 운영하는데, 왜냐면 이제 2005년도에 만들어진 뒤에, 탑법 개정으로는 막 수차례 개정이 됐지만, 자체적으로 개정한 건 아주 미세하게 2번밖에 개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법이 제대로 작동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행정절차법은 비교적 뭐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는 96년도에 만들어졌고, 사실은 행정절차법과 행정기본법이 쌍두마차로 이제 이렇게 정비가 돼야 되는 건데, 이제 행정절차법은 96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이제 행정기본법은 지금에 와서야 만들어질 상황에 있는 거죠.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또 소관을 합니다. 이 법 역시 이제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행정적인 절차는 특히 뭐 도시계획법이나 아니 국토계획법이나 뭐 특히 도시정비법 같은 경우는 절차를 매우 중요하게 따지거든요. 절차를 누락시켜서 절차가 진행됐으면 나중에 그게 발견되면 누락된 절차까지 다시 백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법률인데, 그런 절차에 대해서 이제 공통적인 내용들을 행정절차법에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법을 통해서 이런 뭐 행정상 입법 예고라든지 이런 예고라든지 행정 예고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밀어서 말씀드리고, 뭐 여러 가지 법에 뭐 공청회를 어떻게 하냐, 의견 제출을 어떻게 하냐, 뭐 어떻게 처리하냐 이런 것들을 막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큰 틀에서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잡고 있고, 유심히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을 부기할 때에 행정절차법 뭐 예를 들어서 뭐 44조의 의거 뭐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행정절차법이 96년도 제정된 이후로 우리 건축 도시 관련된 분야의 여러 가지 행정법들도 이런 행정절차법을 다 이렇게 수용해서 상당히 잘 운영이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더 획기적인 것은 바로 이 법입니다.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인데 2015년에 얼마 안 됐어요. 제정됐는데, 역시 이제 이거는 국토부의 도시정책과가 소관 업무인데요. 목적을 보면요, 토지를 이용 개발을 하는 것들에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다 우리 이제 그 건축이나 도시나 뭐 이 분야에 딱 적합한 뭐 법이 그 내용이죠.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시키고 간소화시킨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주로 어떤 인허가를 다루느냐, 이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개발행위 허가, 국토계획법에. 두 번째가 건축허가, 건축법에. 세 번째가 공장 설립 등입니다. 산업직접법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그리고 5조에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법은 이런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허가나 공장 설립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할 때, 국토계획법에 의해 개발허가를 할 때 사실은 이 법을 따라서 하는 게 맞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좋은 절차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법이 잘 작동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9조에 보면 사전심의라는 것도 있고 10조에 일괄협의라는 것들도 있으면서 12조에 보면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돼 있어요. 통합심의. 우리가 이제 이 건축가들이 뭐 이제 건축 행정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 심의로 인한
업무의 부담과 뭐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효율적으로 법률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번 따로따로 하지 말고 통합해서 심의하자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내용이 바로 이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별법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통합심의 조항이 2016년 주택법 전부 개정될 때 주택법에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는 이 통합심의에 따라서 통합심의를 하면 되는데 거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분명히 우선해서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건 정말 좀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5조에 보면 이런 전담센터도 만들게 돼 있고 16조에 보면 이제 지원 시스템 같은 거를 다 국가가 만들어서 제공해주도록 다 돼 있어요. 굉장히 법은 강력하게 특별법으로 돼 있는데 왜 안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 중에 통합심의만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런 6가지 심의를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뭐 여기서 다 해도 되고 뭐 2개만 해도 되고 뭐 상관없지만 첫 번째가 도시계획위원회, 두 번째가 건축위원회, 세 번째가 경관위원회, 네 번째가 교통개선대책심의위원회, 다섯 번째가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여섯 번째가 뭐 사전재 영향성 검토위원회 이런 것들이에요. 뭐 우리가 5번이나 6번은 뭐 빈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 2, 3, 4는 대부분의 우리가 건축가들이 추구하는 프로젝트에는 다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들인데 이거를 한꺼번에 심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거를 우선 적용하라고 돼 있는 것이 바로 이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관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희망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국 건축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2015년에 이제 건축법에다가 먼저 만들었던 것을 좀 이것이 건축기본법에 들어감으로써 좀 더 건축 전반적인 영역에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건축기본법으로 옮겨왔고 현재는 건축기본법 2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대한민국의 건축물에 관련된 규정을 몽땅 모아서 만든 게 한국 건축 규정이에요. 이것을 국토부 장관이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고된 내용을 건축서비스 산업지정법에 의해서 이제 산업정보 서비스로 소위 말해서 뭐 이제 이런 인터넷 기반으로 국민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중앙이든 지방이든 건축물에 관련된 규정을 만들든 개정하든 뭐 또 폐지하든 간에 이거는 바로 한국 건축 규정에 반영되도록. 그럼 이게 하나의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센터가 딱 만들어지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딱 집약돼서 그게 한국 건축 규정이라고 돼 있으면 자 이것을 우리가 공통 베이스로 해서 국민이 또는 뭐 행정이 또는 뭐 전문가인 건축 가들이 공통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인 것이다. 지금 행정 기본법도 만들어지면서 전제가 됐던 것이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또 다르기도 하고서 혼란스러웠던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인데 불행히도 아직도 공고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한국 건축 규정이 공고되고 그 내용에는 사실은 우리가 건축법 11조에 보게 되면 허가권자가 건축물 허가할 때 반드시 이 한국 건축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공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뭐 사실은 확인할 길이 없지만 만약에 이게 공고된다 그러면 허가 단계에서 확인해야 될 법령이 정해지게 되겠죠. 지금은 그게 너무 방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애매하고 따라서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어디가 끝인지를 모를 정도로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 한국 건축 규정이 공고되면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공공에서 이러한 법률로서 법령으로서 정해야 될 기준과 또 건축가의 창의적인 또 건축주의 자유로운 건축 의지들이 이렇게 좀 구분되어서 양쪽이 다 어떤 그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한국 건축 규정의 공고가 굉장히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26조에 보면 이 규정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한국 건축 규정 협의회라는 것들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이제 아직 뭐 구성되지도 운영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들도 이제 빨리 이제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밌는 내용은 이런 한국 건축 규정 내용 중에서 뭐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토부 장관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관련 기관 장에게 보완을 해달라 요구를 해야 되고, 관련 기관의 장은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제 이 보완을 해야 되는 이런 규정까지 넣었고, 뭐 이것을 3년마다 계속 업데이트 하게 돼 있어요. 3년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장은 3년마다 한국 건축 규정하고 또 서울시가 운영하는 여러 조례들이 어떻게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이런 걸 다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규정이 공고가 안 됐으니까 평가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평가를 3년마다 해서 개선 보완이 필요하면 건축법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시도시자가 주는 건축위원회니까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또 다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노력을 더 고무시키고자 이러한 노력을 하는 기관, 뭐 지방정부가 됐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 업무 평가 때에 가점을 주라고 그 평가를 이 노력을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한국 건축 규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심지어 제도적인 틀은 충분히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 사실 이제 이것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베타 버전인데요. 한국 건축 규정 E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이제 주소가 나와 있고 그냥 한국 건축 규정 한글로 .kr을 치면 나옵니다. 지금은 아직 베타 버전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한국 건축 규정이 공고가 되면 바로 이 시스템에 탑재가 되어서 일반인들이나 또는 뭐 이제 이 공무원들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왼쪽 그 하단에 보시면 세계 최초의 사용자 중심의 법률 검색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개발한 건데 역시 이것도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됩니다. 좀 긴 강의였지만 여기서 강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져서 또 다른 분들이 좀 더 다른 주제를 통해서 우리 코로나 사태를 겪는 동안에 건축가들이 좀 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자 해서 서울시 도시건축 전시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